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입니다. 자, 오늘 경제와는 좀 사뭇 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2010년 12월에 튀니지에서 시작을 했던 반독재 민주화 혁명인 아랍의 봄을 기억하시나요? 이게 이제 이집트의 제즈민 혁명으로 이어지기도 했었는데 혁명을 한 결과 결국 튀니지에서는 24년간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고 이집트에서도 30년간 독재했던 무바라크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면 혁명이 시작했던 7년이 지난 지금은 그들에게 민주사회가 찾아왔을까?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일어서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혁명을 일으키자 기다리고 있었던 또 다른 군부 세력 혹은 또 다른 이 정치 권력자들이 나타나서 그 정권을 잡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동안 나쁜 것을 없애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 혁명 이후를 준비하지 않고 나쁜 것을 없애면 또 다른 형태의 나쁜 것만 나오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주에 재벌개혁이 왜 이렇게 더디냐는 여론에 대해서 혁명이 아닌 진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역사적 현상과 결을 함께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재벌개혁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요. 또 한 가지가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최근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 받으시려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교수 나오셨고요.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첫 번째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껑충 상승. 두 분은 대출 좀 받으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미 받으셨나요?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으셨고요. 예. 전 저의 집의 절반이 은행 겁니다. 이미 은행 거죠. 자, 아마 그 과거에 받으셨을 테니까 대부분 변동금리로 받으셨을 것 같고요. 최근만 아니면요. 일단 그러면 절반이 은행 것이니 이인철 소장께서 지금 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 오늘부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특히나 이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껑충 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은행의 조달금리, 그러니까 이제 주택 변동형 대출의 기준이 되는,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은행의 조달금리입니다. 코픽스 금리가 이 15일자로 한 달여 만에 0.15%포인트 올라서 1.77%인데요. 거의 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네. 이게 사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효과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 코픽스 은행 조달금리라는 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예금과 적금금리 인상인데 네. 지난달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자마자 이제 이 은행들이 이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 이제 이 기준금리 인상, 특히나 이제 조달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가계대출 가운데 저처럼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이 70%가 넘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물론 신규 가입자의 경우에 지금 바로 오른 금리가 적용이 되고요. 이 변동형이라는 게 3개월 내지는 6개월마다 변동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이 지금 시작에 불과한 데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기준금리는 사실 뭐 6년 동안, 3년이 넘게 동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너무 많이 올렸어요. 네. 지금 이 코픽스 기준금리가 1.77%인데 지금 오늘자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대출금리 최고 연 4.6%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3% 가까이가 가상금리라는 거예요. 기준금리보다도 배보다 네네. 100곱씩 더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는 이런 이제 금리 상승계 편승을 해서 금융권들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가상금리를 올리는 방식의 이 땅 짓고 헤엄치는 방식의 이런 영업 관행에 대해서는 점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선제적으로 올렸던 이 가상금리를 은행들이 정상적인 수준까지 좀 낮춰줄지도 네. 좀 관심사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출자들은 고민이 좀 심해졌어요. 그동안 변동형 대출을 그대로 놔둘 건지 네네. 아니면 이걸 다시 고정형으로 갈아타야 될지에 네네.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 기로에 서 있는 대목입니다. 소장님의 본인의 고민일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오늘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변동금리 대출, 그러니까
뭐 한 3달에 한 번씩 금리가 계속 코피스에 따라서 변하는 변동금리 대출도 있고 고정금리 대출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보통 국가에서 대부분 많이 해주고요. 물론 고정금리 대출이 있긴 있습니다만 은행권에서 하는 건 좀 많이 비싸서. 그리고 고정혼합형이라고 해서 한 5년 동안만 고정했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변동금리로 변하는 그런 대출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는 아마 그냥 변동금리 하나에 해당할 것 같아요. 고정혼합형도 최근에 들었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앞으로 더 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으로 보이고 또 미국에서도 내년에 이제 3차례 인상까지 점쳐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셨던 분들은 계속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네, 사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3차례 금리를 올렸어요. 네. 우리는 한 차례, 금년이죠. 작년에 미국이 한 번 올리고 금년에 3차례 올리고 그렇죠. 우리는 한 번 올려서 지금 미국은 1.25에서 1.5%, 네. 우리는 1.5%. 그래서 상단이 미국의 상단과 네. 우리 금리 수준이 같아졌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한 3번 정도 미국에서 다시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러면 2.25%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만일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3번 정도 올리면 우리도 2.25.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가상금리가 더 붙으면은 네. 엄청난 그 금리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담대 대출을 3% 받으신 분은 만일 1% 오르면은 4%가 되면은 네. 33%가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 그리고 문제는 그게 내년으로 끝나지 않고 네. 기준금리가 최소한 한 3 내지 4%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향후 수년간 기준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은 실제 우리 고객들이 지불해야 될 금리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0.15% 코픽스가 올른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게 2, 3% 혹은 그 이상 오를 수가 있다는 문제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이 소장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나라 은행들의 행태입니다. 네. 과거에 우리 금리가 많이 떨어질 때 네. 그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만큼 가상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이익률을 설정 높여가지고 네네. 예를 들어 금리가 1% 떨어지면 실제로 이용자들에게 대출자들에게는 한 0.5%만 낮은 이율을 제공한다든지 네네. 그러지. 근데 그러면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그동안에 그 많이 좀 높였던 목표 이익률을 낮출 것이냐. 네네. 불행히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우리 서민들의 네네. 고통이 심할 텐데 특히 그 와중에 또 가상금리를 더 많이 붙여서 그 대출이다 상환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그건 당국에서 많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수님 그런데요. 사실 그 말씀하셨던 가산금리가 어떻게 보면 은행의 이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본인들이 조달금리라고 하는, 우리가 조달금리라고 하는 코픽스 금리는 어차피 그들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 사람에게 내야 되는 비용이고. 그렇죠. 가산금리가 그들의 이익인데. 예. 그렇다면 은행들이 진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나? 이 가상금리가 정말 이게 많이 낮출 만한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가상금리를 국가에서 너희 이익 낮춰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상금리 낮추라는 거는. 이게 또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중은행은 네. 경쟁체제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정부가 금리는 시장의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는 네네. 정부가 정해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을 보면 최근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에 들어서 네네.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건 네. 쉽게 얘기해서 금리 하락기에 그 실질적인 가상금리도 슬그머니 올려가지고 네네. 고객들에게 그 금리가 기준금리에 떨어지는 만큼 혜택을 안 주고 네네. 그 상당 부분을 차익을 은행들이 챙겼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금리 상승기에는 은행이 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인데 네. 불행히도 금리 상승기에도 약간 일종의 담합 비슷한 걸 해가지고 네. 그렇게 목표 이익률을 낮출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이제 저희들 서민들 대출자들의 네네. 고민인 것이죠. 그 가상금리에 더 척안번을 한다면 네. 사실은 이제 그 닭의 원가도 공개하는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닭 네, 한 마리에 네. 2만 원 간다고 하니까 원가 공개하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가상금리는 철저하게 은행들마다 같은 은행 지점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지점의 고객 등급별로 또 차이가 납니다. 이쁜 1등급 고객이 오면 네네. 가상금리는 0%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네. 급여 이체한다는 조건으로 거의 마이너스 대출이 1%로 나가는 데가 있어요. 네. 마이너스 신용대출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분명히 은행권의 굉장히 고신용, 그러니까 이제 공직자한테 이 공공기관에 대기업에 약하고 철저하게 서민들한테 가상금리를 덤태기 쉬운 행태는 반드시 철저하게 근절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윤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반기 내에 은행들의 이익은 사상 최대예요. 네.
수조 원대의 이익을 그대로 한 7, 80%가 예금 금리 낮게 주고 적금 금리, 대출 금리 높게 받아서 하는 예대 마진 차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선상에서 금리를 올라가는 시점에 왜 예금 금리를 안 올리나 이거죠. 네. 미적대다가 정말로 기름값처럼 미적대다가 겨우겨우 올려주는 이런 관행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전당포식 영업 관행만큼은 철퇴를 좀 맞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실 때가 많진 않은데 궁금한 게 그렇다면은 일단 뭐 우리 입장에서는 예금 금리와 적금 금리를 올려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뭐 한두 마디 한다고 해서 은행에서 올리는 건 아닐 거고 그렇다면 대출 금리를 우리가 어떻게 좀 조절해 볼 수 있을 것인가? 나의 대출 금리를요. 그럼 변동 금리가 아니라 앞으로 이자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좀 고정 금리로 갈아타 볼까? 이런 방법 괜찮습니까? 일단 금리 상승기에는 네. 철저하게 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일단 세 가지 팁을 드린다면 첫 번째, 전국은행연합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 이제 뭐 5년 내지 10년 단기 대출별로 은행별 금리가 나와 있습니다. 네. 비교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물론 거기에다 자기의 신용등급이 플러스가 되게 되면 가상금리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갈아탈 수 있는 조건이 수수료가 붙어요. 네. 그러니까 3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자기 대출에 대해서 갈아타게 되면 남아있는 원금에 대해서 몇 퍼센트 갈아탈 수 있는 수수료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고정형 대출, 30년 만기 고정형 대출은 정부가 얘기하는 적격 대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적격 대출은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네네. 뭐 4억은 이어야 되고 무주택이어야 되고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실상 안 되고 시중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30년 만기 고정형 대출은 은행에 지금 2개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고정혼합형이 맞습니다. 이 고정혼합형이라는 건 5년 동안만 고정금리고 네. 그 이외에는 시장금리에 따라서 연동돼서 금리가 변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상 계속해서 금리는 오를 것이다. 그럼 어느 정도 속도로 올 것이냐가 문제고 그러면 현재 수준에서 1%인 기준금리가 갑자기 뭐 올해 내년에 뭐 3, 4% 뛸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은행이 팔고 있는 변동금리와 그리고 고정혼합형의 경우에는 금리차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네. 최저 0.3에서 많게는 1%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기의 조건, 대출 금액, 만기, 상환 능력, 기간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정금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변동금리보다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상황은 이제 은행에 직접 말씀을 하셔서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분명하게 나의 대출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금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원장의 컬러링. To see the day begin. 네. Our time. 자, 이 노래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간담회 송년회에서 이 노래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가사가 아마 이 노래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 음악을 기자들에게 돌려줬을 때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관료들이 이런 일을 함부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소장님, 이게 무슨 노래이고요? 또 여기에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길래 들려준 겁니까? 연말 기자단과의 송년회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네. 한 해 동안의 공정거래의 업무 성과를 좀 얘기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어떤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이런 네. 개괄적인 걸 이제 기자들한테 설명하면서 자축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다소 좀 생뚱맞죠. 네. 외국계. 들어도 누구인지 잘 가늠이 안 가는 외국계 이제 팝송을 틀면서 이게 내 휴대폰의 컬러링 음악입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이 취임 6개월 된 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제 최근 휴대전화 컬러링 통화 연결음으로 소개한 게 이게 The Place of 베르사유라고 해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이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영국 출신의 미국 팟캐스트 알 스튜어드의 이 베르사유 궁전을 틀었는데 여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미가 있겠죠, 분명히. 네네. 의미가 혁명이 덧없음을 얘기한 노래다라는 겁니다. 이 김 위원장이 직접 소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대 그룹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할 거냐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 혁명적으로 어떤 없애겠다 바꾸겠다가 아니다. 네. 그게 아니라 레볼루션이 아니라 이볼루션. 진화하는 문제로 풀어나가겠다라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처럼 한꺼번에 세상을 바꿀 수 없음을
어떤 암시적으로 네네.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조금씩 개혁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라는 이제 자신의 소신을 드러낸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수 전인권 씨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했기 때문에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고, 그렇다면은 지금 김상조 위원장의 의중은 혁명보다는 좀 천천히 계속해서 변화시켜 보겠다는 의중일 것 같네요, 교수님. 그렇죠. 예. 지금 취임 6개월이 났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재벌 구조가 하루아침에 성립된 구조가 아니거든요. 네. 수십 년 동안에 걸쳐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장이 6개월 혹은 자기 임기 3년 동안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고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재벌 개혁의 2대 화두가 첫째는 지배 구조의 이슈입니다. 몇 퍼센트도 안 되는 그 지분을 가진 오너 패밀리가 황제처럼 모든 일에 다 관여를 해서 네. 능력이 있건 없건 그래서 뭐 그룹을 말아먹은 그런 상태. 그래서 그룹의 그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겠다는 그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둘째는 불공정 거래 관행의 개선입니다. 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특히 재벌 대기업들 이미 세계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1위의 종합 전자회사고요. 네네. 그 외에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포스코라든지, 포스코는 뭐 재벌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세계적인 수준에 왔는데 그러면은 그런 회사들에게 납품을 하는 협력업체들도 과연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왔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김상조 위원장도 판단하고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임금 수준만 하더라도 뭐 제조 강국인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그 납품하는 회사에 한 7, 80% 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5, 60%가 채 안 되거든요. 네네. 그처럼 우리나라 대기업의 세계적인 성장은 납품업체들 혹은 하도급 업체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실제로 또 그런 불공정 경쟁 사례가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해 보겠다는 두 가지 목표를 김상조 위원장이 가지고 계신 건데요. 첫 번째의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도도 개선해야 되고요. 네. 특히 지금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서 오히려 그 지주회사 이런 요건을 강화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는데요. 그런 네.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빨리 지배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근을 좀 주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의 개선은 이건 뭐 엄벌에 취하면서 어떤 룰을 세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한 개의 회사의 어떤 거래를 관행을 제대로 조사하고 하는데도 한 1년이 걸리거든요. 네. 그 6개월 만에 단기적으로 성과가 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김상조 위원장이 뭐 재직하는 3년 동안에 고지고대로 원리 원칙대로 꾸준하게 그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서 엄청난 철퇴를 가하고 제대로 된 거래 관행을 성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임 공정위원회를 따라갈 수 네네. 있도록 그런 어떤 벤치마킹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준다면 그것만으로 성공이 아닌가. 너무 큰 욕심은 오히려 부르지 않겠다. 그리고 혁명은 나중에 또 반동 세력에서 또 되치기를 당하거든요. 네네. 혁명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을 가겠다. 그런 철학을 가지신 것 같고 그래서 뭐 컬러링도 그렇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측면과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를 개선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지배 구조 개선은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좀 차츰차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불공정 거래 같은 것들은요, 그것도 물론 어려운 측면이 물론 있겠지만 지금 좀 잘 개선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교수님께서는? 그게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파리바게뜨 사태도 네네.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치킨, 여러 개 치킨 체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 프랜차이즈들의 갑질 이런 것들이 보도가 많이 됐는데 문제는 너무 급격하게 그런 거래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 가맹 본사의 그 오너들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이러다 보면은 가맹점주들이 같이 죽는다는 네,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어떤 처벌이라든지 어떤 혼낸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제대로 된 거래 질서, 거래 관행을 정립을 시켜서 뭐 가맹점주 혹은 가맹주들 혹은 가맹본사가 다 같이 잘 사는 네네. 다 같이 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말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단기적으로 처벌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때리기 쉽지만 그렇게 되면 그 회사는 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상조 위원장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처벌도 처음에는 금년 안에 뭐 개선 방안을 내놔라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어느 정도 시간과 말미를 주면서 제대로 된 거래 관행이 성립되기를 또 제대로 된 어떤 매뉴얼들이 생기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참 그 정책을 세우기라는 게 정말 힘든 게 월세 세입자들에게 연말정산을 주겠다고 했더니 집주인들이 집값을 올려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을 다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찌됐건 시작한다고 했으니까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월까지의 개혁 의지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대기업들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소장님? 그렇습니다. 1차 4대 그룹, 네. 2차는 5대 그룹까지 포함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미션을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데드라인으로 12월까지. 사실 그때는 명제조차 주지 않았어요. 큰 그림에서 보면 앞서 지적하셨던 뭐 지부 구조 개편이라든가 이제 이 부당한 내부 거래 건설 뭐 여러 가지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을 좀 강화하는 걸 방지해달라, 네. 금산분리해달라, 그리고 공익재단 도대체 뭐 하는 데냐. 그리고 이제 뭐 지주회사 수익구조 좀 들여다보겠다. 여러 가지 미션을 줬는데 딱 꼬집어서 어떤 기업이 뭘 하라라고 주질 않은 거예요. 안 했죠. 그러니까 기자간담회에서도 나왔어요. 4대 그룹한테 데드라인은 줬는데 도대체 뭘 하라고 한 거냐. 기자들이 질문 안 할 리가 없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답이 우문현답이라고 각각 그룹이 다 알고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서 하고 있느냐? 일단 4대 그룹의 현황을 좀 보게 되면 삼성, 현대차, SK, LG입니다. 지금 삼성의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사실상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잠정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네. 이제 오너 리스크가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SK의 경우에는 이미 SK 케미칼의 경우 인적 분할을 단행해서 지주회사인 SK 디스커버리와 사업회사인 SK 카미칼로 이제 회사가 분리된 상황이고요. LG그룹도 LG 상사를 지주회사로 울타리에 넣는 지배구조를 개편했습니다. LG는 사실 뭐 정부가 제시한 공정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편입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증권가에서는 조만간 현대차의 경우에도 네네. 현대차도 조만간 지주사 차제 전환 작업에 나설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모비스를 이제 투자 부분을 지주사로 하고 또 이제 사업 부분을 사업회사로 해서 인적 분할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롯데,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도 다른 대기업들의 이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네네. 이제 지배 구조를 좀 개편해 가속도를 구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12월 데드라인 준다고 한꺼번에 해설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청사진, 쉬웠으면, 네. 그렇죠. 청사진을 먼저 주고 이에 네. 대해서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분명히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는 세금이 붙거든요. 또 네. 거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좀 시일이 걸린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혁명이 아니라 끊는다는 게 아니라 네네. 단계적으로 약간씩 변화가는 모습을 보여달라라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좀 해석이 됩니다. 교수님, 그래도 우리는 이제 보도상으로 연말까지라는 말도 네. 들었었고요. 김상조 위원장이 지배구조 개편의 밑그림과 의지를 보여달라라고 했으니까 그럼 현대차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 것이냐, 또 특히 이제 연말 다가왔으니까요. 그 개편안이 이제 나올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참 궁금한데요. 현대차의 가장 문제가 지금 순환 출자입니다. 네네. 현대차는 현대모비스가 기아차가 현대차를, 현대차가 다시 현대모비스를 마치 메비우스 띠처럼 이렇게 네네. 순환 고리를 갖고 있는데 이걸 끊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정몽구 회장이 굉장히 고령이시잖아요. 네네. 정의선 부회장에게 경영 승계 과정이 있는데 정의선 부회장이 지분이 별로 많이 없단 말이죠. 뭐 네네. 모비스 지분이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필요하죠. 하루아침에 뭐 우리가 주식을 몇천억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대그룹 입장에서는 아마 김상조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거는 금년 안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하라 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이라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인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청사진을 보여주기 어려운 게 지금 임단협, 지금 2017년 임단협이 전혀 지금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2018년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사드 보복 등을 말미암아서 중국 시장에서 아주 폭망했고요. 미국에서 굉장히 고전하는데 잠깐 회복되는 듯 하다가 다시 11월 실적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 코가 썩자라. 뭐 임단협 해결해야지. 지금 그 글로벌리 떨어지고 있는 경쟁력 회복해야 되는데 이거 장기적으로 큰 그림, 지배구조 큰 그림 만들기에는 너무 지금 경황과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현대차 내부에 고민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국내 2위 재벌 기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꼭 김상조 위원장뿐만 아니고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가겠다라는 큰 그림만으로도 연내에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 키워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변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사실 왜 못 변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의지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었었겠죠. 그 의지만이라도 보여준다면 우리도 좀 믿고 기다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교수와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파노라마 함께 하시죠.